일본이 가라앉는다. 도쿄 한복판에 생긴 거대한 균열, 그리고 매일 밤 들려오는 불길한 지진,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 외교관 출신 한 가정에서 평생 숨겨온 충격적인 가문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된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거기에 적힌 한글 메시지. 17세 소녀는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해온 할아버지에게 17세 소녀가 정면으로 맞섭니다. 늘 순종적이던 손녀가 이토록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의 외교관 가문에서 자란 야마모토 사쿠라라고 합니다. 17살,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올해 초난카이 대지진 예언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도쿄 시부야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오사카의 해안가 아파트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매일 밤 미세한 지진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교관 시절의 위험을 잃지 않고 묵묵히 뉴스를 보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수학여행지가 유럽이나 한국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연히 유럽을 선택하겠다고 했죠.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퍼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서재에서 본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여쭤봤죠. 할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사쿠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한국은 일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야.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전부 거짓이란다. 할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놀랐지만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한글로 적힌 메시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수수께끼였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할아버지의 옛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한 일본 외교관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무시하고 한국을 얕잡아보는 보고서를 썼다가 좌천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한국을 증오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수학여행 신청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고민 끝에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격노하셨죠. 사쿠라,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그날 밤 제 방을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쿠라, 한국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더 큰 호기심이 생겼죠. 수학여행 신청서를 제출한 그날 저녁, 우리 집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식사도 거르시고 서재에만 계셨죠. 어머니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다가 입술만 깨무시곤 했어요. 저녁 9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굳어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죠. 사쿠라, 당장 수학여행 신청을 취소해라. 한국은 절대 안 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할아버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을 이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한국은 일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야.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알기나 해. 할아버지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죠. 할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은 달라졌다고 해요. 제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도 보고 케이팝도 좋아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드라마? 케이팝?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넌 야마모토 가문의 자존심도 모르는구나. 내가 외교관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했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아버님, 사쿠라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나지막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셨어요. 할아버지 시선에 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죠. 아버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사쿠라도 이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나이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재로 가셔서 낡은 앨범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봐라. 이게 내가 한국에서 겪은 현실이다. 앨범을 펼치자 80년대 한국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거리, 낡은 건물들, 시위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을 거다. 한국은 변한 게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40년 전 사진이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그때 인정할게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방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쿠라, 내 선택을 믿어.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승낙하지 않으셨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식사 시간에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절 마주치지 않으려 하셨죠. 출발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재에 계셨습니다. 떠나기 전 인사를 드리려 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할아버지의 이런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달랐거든요. 출발 전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8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래적인 디자인의 공항이 저를 맞이했죠. 천장까지 뻗어있는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서 승객들을 안내하는 로봇들까지. 저도 모르게 우와 라는 탄성이 나왔어요. 옆에서 이토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지 않니? 수속을 마치고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열차 안은 깔끔했고 의자는 넓고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심으로 바뀌면서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곳곳에 있는 공원들. 친구 미카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사쿠라, 이거 정말 한국이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각각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광고판, 전기버스들, 그리고 도로변에 줄지어 서 있는 전기차 충전소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진 속 허름한 거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켰습니다. 와이파이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끊김없이 빠른 속도를 유지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른데.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워해? 이런 거 다 겉모습이야. 실제로는 전혀 다를 거라고. 이토 다케시였어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친구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참지 않았습니다. 다케시,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편견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한국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지, 어머니는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서울이 너무 아름다워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 노래 소리가 저를 감싸 안았죠. 내일 서대문영무소 방문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관광 코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아침 서대문영무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저 평범한 관광지 방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감옥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저 오래된 건물 하나겠거니 했죠. 하지만 서대문형무소의 철문을 지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높은 담장과 녹슨 철창,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가 가득한 복도는 마치 80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았죠. 가이드 선생님을 따라 지하 고문실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지하실에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물고문대, 전기고문 도구, 그리고 손톱을 뽑는 도구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감방 앞에 섰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18세의 나이로 이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8세라니 저보다 단 한 살 많았을 뿐인데 제 또래의 소녀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우리 반 친구들같이 평범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켰죠.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미카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죠.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야. 그 오만했던 말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오히려 부끄러움이 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차가운 감옥 담장을 손으로 만지며 걸었습니다. 거친 벽돌 표면이 제 손끝을 찔렀죠.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역사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선생님들도, 교과서도 모두 침묵했죠.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 속에 진실은 묻혀왔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마치 서대문형무소의 철창처럼 보였어요. 18살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매일 입는 교복처럼 평범한 옷을 입고 저처럼 꿈 많던 소녀였을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저녁 식사 시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호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야마모토. 고개를 돌리자 다케시가 서 있었어요. 평소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아닌 묘하게 날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관 이야기 말인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우리도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케시의 목소리에는 낯선 냉소가 묻어 있었죠. 내 할아버지는 그때 식민지 교육이 조선을 위한 거였다고 하셨어.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였던 소녀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다케시, 그런 고문은, 그 많은 고문 도구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케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너도 알잖아. 질서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한 법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랑 같은 나이의 소녀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간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야마모토, 넌 너무 순진해. 다케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 우리 일본 덕분이야. 식민지 시절 우리가 산업화의 기반을 다져놓지 않았다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에 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만해. 너도 오늘 똑같이 보지 않았어? 그 좁은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을. 너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제 목소리에 놀란 듯 다케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죠. 너희 할아버지도 한국을 얕보는 분이라면서 갑자기 이런 태도는 뭐야? 맞아,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이셨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케시, 우리가 배우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야 마주하고 있는 거야. 다케시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야마모토, 넌 결국 한국인들한테 세뇌당한 거야. 내일 남산타워 관광 때 보자고.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걸어갔죠.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다케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진실 앞에서 제 신념은 더욱 강해졌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만난 다케시는 제가 아는 평범한 친구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쩌면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수학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이 주어졌죠. 친구들은 모두 짝을 지어 다니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명동거리로 들어섰을 때부터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 쇼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케이팝 음악.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죠. 평소 좋아하던 케이팝 그룹의 새 앨범을 사고 싶었지만 곧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복잡한 거리와 수많은 간판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일본어 안내판도 많았지만 이 복잡한 거리에서는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친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지하철역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학생은 흔쾌히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직접 대로변까지 안내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셨다면 케이팝도 좋아하시겠네요. 근처에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큰 음반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원하시는 앨범 다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해. 일본의 적대적인 나라야.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음반 매장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자주 가는 카페와 맛집도 추천해 주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틀린 발음이나 어색한 표현에도 비웃지 않고 오히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격려해 주었죠. 마침내 음반 매장을 찾아 들어갔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영어와 일본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심지어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원하는 앨범을 고르는 동안에도 직원분이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이 앨범에는 일본어 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한정판인데 일본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버전이에요. 라며 상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국제 교류가 아닐까? 정치나 역사의 무거운 그림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만나는 것.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케이팝 앨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을 보았어요. 교과서나 뉴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마음을.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한 한국,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일본에 돌아가서 전해야 할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열린 마음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과거의 편견이나 적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고정관념은 40년 전에 멈춰버린 것이었다는 걸. 현재의 한국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들어가지 못했을 곳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할아버지께 전해드려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죠. 사쿠라, 한국은 어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진 속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본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역사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명동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었고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외교관으로 있을 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할아버지, 그건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국은 정말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아라. 한국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피곤한 듯 창밖만 바라보실 뿐이었죠. 서재를 나오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야겠다고요. 할아버지처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된 모습을 볼 줄 아는 외교관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집 센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차근차근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을 보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나라,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쩐지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젊은 세대의 편견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